2025 서울시민통일 강좌 8강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을 맡은 한기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되도록 간략하게 하고 질의답변 답변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냉전 구도로 인해서 1970년대 이전에는 남북 간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가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도 70년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남북 모두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적화 통일, 남한은 반공 통일 내지 멸공 통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무력 도발을 통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60년대 말에 보게 되면 청와대 습격이나 울진 삼척지구와 같은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도 적대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이중선을 보게 되면 남북은 서로 경계 대상이기도 하고 통일 대상이기도 합니다. 적대 관계이기도 하고 화해협력 관계이기도 한데 과거에 70년대 이전에는 적대 관계만 형성이 되고 화해협력 대상으로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부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70년대 초에 소위 말해서 대땅트, 동서평화공존이라고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남북 대화가 모색이 됐습니다. 당시에 닉슨 미국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에 미소 정상회담이 있었고, 닉슨이 72년도에 중국을 방문했고 일본과 중국이 수교하는 등 동서평화 공존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70년대 초에 남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1971년 8월 12일 날 당시 최두선 한적 총재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해서 71년 8월 20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파견한 접촉으로 남북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북대화와 관련된 오늘 강의는 70년대 80년대 같이 연대별로 끊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 권력 보수냐 진보냐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별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부입니다. 남북대화를 처음 시작한 박정희 정부입니다. 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평화통일 구상을 선언했고 그 내용은 남북 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후에 71년 8월 12일에 대한적십자사가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8월 20일에 적십자 실문 접촉을 거쳐서 적십자 예비회담을 1년간 무려 25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번회담 의제에 합의했는데 번회담 의제는 생사 주소 확인, 방문 상봉, 서신거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 등 번회담 5개 항의 의제에 합의하고 72년 8월부터 73년 8월까지 1년간 남북 적십자 번회담을 7차례 개최했습니다. 적십자 번회담에서 북측은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위해서 남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 법률적 사회적 환경 개선 선결 조건을 제시했고 또 이산가족 범위에 제일교포까지 포함하자고 주장을 해서 7차례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남북 간의 적십자회담, 인도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 동안에 그 뒤에서는 비밀 접촉을 통한 정치적인 담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72년 7월 4일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1년 11월부터 72년 5월까지 서울 평양을 왕복하면서 접촉을 했고, 이 접촉을 통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탄생했습니다. 11차례 서울 평양 실무 접촉을 진행했고, 72년 5월 초에는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김일성 수상과 김영주, 김일성의 친동생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했고, 5월 말에는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우락과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7월 4일 날 남북이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 3원칙입니다. 제1항에 나와 있는 통일 3원칙은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72년 10월부터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회의 벽두부터 합의사항에 대한 남북 간의 해석이 달라서 결국은 회담이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북측은 통일 3원칙에 의거해서 주한미군 철수, 방공정책 포기를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게 되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자주는 외세 배경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고, 민족 대단결이라는 의미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이 단결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를 잡는 방공정책은 포기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73년도에 발표한 6.23 선언 철에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 회담 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73년 8월 달에 6.23 선언을 이유로 회담을 중단시켰습니다. 6.23 선언이 두 개 조선의 공개적 선포라고 주장을 한 거죠. 6.23 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국가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는 겁니다.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옛날에 동서독 분단 시에 서독의 외무차관의 이름이 할슈타인인데, 그 사람이 당시에 시작한 정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게 되면, 동독과 수교한 나라에 대해서 서독은 수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6.23 선언은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니까 공산권과의 수교도 한다 하는 거고, 또 같이 제의한 부분이 남북한의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23 선언을 핑계로 북한이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전부 다 무산시켰고, 모든 회담이 중단이 됐고, 이어서 74년도에 문세광이라고 하는 조총련 청년에 의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피격 사망을 하고, 중부전선 고랑포에서 남신 땅굴이 발견되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75년도 5월에 베트남 공산화 직후에
북측이 모두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70년대의 남북회담을 평가하자면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을 시작을 했지만 남북관계 진전 없이 상호 체제 선전하는 정치의 장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 남북회담이 중단이 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고 위기가 쌓인 걸 기회로 당시 남북한 정권 모두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한국은 유신체제, 북한은 유일체제가 그겁니다. 한국은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3선 개헌을 통과시켰고, 북한은 집단 지도체제의 의미가 있는 내각제 대신에 1인 독재체제인 주석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두환 정부의 남북대화입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는 남북대화가 부재했습니다. 70년대 말에 11.6 사태가 발생하고 12.12 군사 쿠데타, 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영향으로 남북관계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고, 83년 10월에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에 의한 테러 사건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미얀마를 방문을 했고,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 행사 때 북한의 특수공작원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암살할 계획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무사했고, 따라갔던 강요들이 여러 명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84년 3월에 북한이 남북 체육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안건에 의안은 LA 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석 논의였는데, 사실상 이 시기가 LA 올림픽 개최 2개월 전이기 때문에 단일팀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우리 측은 회담에서 버마 아웅산 묘소 사건, 또 당시 있었던 신사공 영화감독과 최은희 배우의 납치 사건을 거론했고, 북측은 스포츠의 정치 문제를 개입시켰다고 반발하면서 퇴장을 해서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담으로는 IOC 중재하에 로잔 체육회담이 개최됐습니다. 85년 10월부터 87년 7월까지 4차례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였습니다. 당초에 북한은 서울올림픽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한반도가 긴장이 되어 있고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 된다는 것이 북한의 이유였습니다. 남측은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 종목의 개최와 관련돼서 북측은 처음에는 남북한이 절반씩 나누어서 공동 개최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IOC와 남한이 그 안에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인구 비례로 3분의 1을 요구했습니다. 남한이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인데 남한이 3분의 1을 따가 가지고 북한이 3분의 1을 개최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우리 측은 그렇게는 안 되고 2개 내지 3개 종목 예선 경기만 북한 지역에 배정할 용의가 있다는 최종안을 제출했고, 북측이 거부해서
결국은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두환 정부의 남북 적십자 회담입니다. 84년 여름에 서울 경기 지역에 큰 수해가 난 걸 계기로 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북측의 제의에 의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북측은 수해 물자를 지원할 용의를 비쳤고 그 양은 쌀 만석 1,0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을 제의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측에서는 받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측이 북측의 의견을 수용하되 9월 중 인도 인수 조건으로 인수인도 기간을 한 10일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합의했는데 실제 북한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인도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북평항 판문점으로 수제 물자가 수송이 됐고 이 수제 물자는 당시에 수재민들한테 간 게 아니고 주로 이산가족들한테 북한 물자에 대한 향수가 있는 이산가족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수해 물자 전달을 계기로 해서 적십자 회담을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1985년도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귀향 방문이 합의되었고 분단 후에 최초로 남북을 왕래하는 인적 교류가 시행이 됐습니다. 남북한 회담을 통한 첫 교류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당시에 지학순 주교, 묘향산 해수욕 같은 분단의 상처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냐게 되면 당시에 지학순 주교라고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분도 누이 동생을 만나러 평양에 갔는데 지학순 주교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누이 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는 여기가 천국인데 왜 자꾸만 천국을 다른 데서 찾냐. 근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뭔가 매스컴들이 북한과 남한의 차별화를 시키는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 기자들이 평양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면서 휴가를 갔다 왔냐? 휴가를 갔다 왔다. 어디 갔냐? 묘향산에 갔다. 묘향산 가서 뭐 했냐고 하다가 유도 질문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해수욕을 한 걸로 북한 주민이 답변을 냈고 그걸 우리 언론들이 묘향산에 해수욕하러 갔다는 얘기는 안 맞으니까 북한에는 여름 휴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식으로 해석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남북 경제회담도 우리 측 제안으로 분단 40년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의제는 남북이 같습니다. 우리 측은 교육과 경제협력, 북측은 합작과 교류 추진인데 교육과 경제협력을 쓸 때 남북이 항상 보게 되면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교역과 경제협력이라고 쓰지만 북측은 합작이 경제협력입니다. 합작을 우선하고 교육을 다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당시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원칙은 상부상조, 서로 돕는 것, 유무상통,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연내 무연탄 30만 톤 물물 교환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경제회담은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북측이 86년도 팀 스피리트 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해서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준비접촉도 개최가 됐습니다. 북측이 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제의했는데 의제를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협의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그거는 국회가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정부가 협의할 사안으로 의제 변경 문제 등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회담 몇적인 문제로 일관해서 팀 스피릿 훈련하지 마라. 당시에 문익환 임수경 사법 처리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내정 간섭적인 행위를 내서 국회회담이 완전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80년대 초중반의 남북 대화를 평가해 본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회담이 개최됐다.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된 와중에서도 체육, 적십자, 경제, 국회 등 다양한 분야 회담이 개최가 됐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 교류 사업이 최초로 합의되고 이행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혜물자 지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을 먼저 한 것은 84년대 북한입니다. 북한이 수제물자 지원을 한 것이고, 북한이 90년대에 우리로부터 많은 인도적인 지원, 식량 지원을 받으면서도 내세우는 게 남북 관계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인도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산가족 교류도 처음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실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북방 정책의 시발점인 77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들어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교류협력법을 제정을 한 거죠. 교류협력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만 인정됐었는데, 그리고 당시에 국가보안법에 보게 되면 접선, 잠입, 탈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접선하거나 북한 지역으로 잠입, 탈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으로 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당시에 90년대 만들어진 교류협력법은 접촉, 방문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용어를 씁니다. 북한 주민 접촉, 북한 방문으로. 그러니까 교류협력 사례를 예외적인 규정으로 두지 않고 별도의 법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남북대화 업적은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90년 9월부터 92년 9월까지 8차례 개최되었고, 사회주의 유권 붕괴 시기에 개최된 회담이고, 남북 관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남북 양측 총리수석 대표로 나서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88년 12월에 우리 측이 제의해서 북측에 수행했고, 8차례의 예비회담, 2차례의 실무 접촉을 거친 후에 90년 9월에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는 8차까지 92년 9월에 8차까지 홀수 차는 서울에서, 짝수 차는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첫 회담서부터 남북 불가침에 관한 선언 초안을 제시하고 우선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불가침에 관한 선언 채택 요구는 남한의 흡수 통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담에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당시에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사례가 있는데, 북한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될 것을 염려해서 그걸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담에 나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91년 12월에 제5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원래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문에 관한 합의서고, 그 내용은 화해는 정치 분야, 불가침은 군사 분야, 교류협력은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를 망라하는 겁니다. 92년 2월에 제6차 회담에서,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가 됐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와 별개로 91년 12월 31일 날에 채택이 되고 제6차 고위급 회담에서 발효가 됐고, 3개 분과의, 정치 분과의, 군사 분과의, 교류협력 분과의를 구성해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 합의서 논의를 진행했고, 그러한 걸 통틀어서 보게 되면 92년도에 무려 103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해서 사상 최다 회담 개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92년 9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 남북 화해 부속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발의가 됐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발효된 이후에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남북 상호 간의 핵사찰 중에 특별사찰의 이견이 발생해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가 결렬이 됐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까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통일 장전이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게 되면 통일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남북 기본합의서가 왜 채택이 되고 합의가 되자마자 사문화가 됐느냐? 8차 회담 후에, 평양에서 개최된 8차 회담 후에 김일성이가 이제 남북관계의 신사협정 같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한 걸로 됐다. 이행은 하지 않는다. 신사협정처럼 남한의 흡수통일을 막는 합의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회담이 중단됐습니다. 8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채택된 합의서를 보게 되면 남북 기본합의서, 아까 얘기했던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통일의 장전이다. 3개 부속 합의서를 합쳐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해서 사문화됐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체계에서의 합의서들은 공동회의까지 구성해서 합의 이행 방안까지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북측은 합의서를 채택하고 공동회의 구성하는 데까지만 논의하고 합의 이행이 되지 않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남북 체육회담입니다. 1990년 북경아시아 경기대 단일팀 구성 참가를 위한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우리 측은 우리말 호칭으로 남북 단일팀, 영문자로는 코리아를 제시했고, 북측은 우리말 호칭으로 고려, 영문자도
고려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단일팀의 기는 북한의 제의를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게 되면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기입니다. 한반도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총련이 사용하던 것 그대로다. 남북 간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북측이 제의한 것은 맞지만 이걸 남북회담에서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북측이나 조총련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던 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대체로 진보 정부의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 응원 시에 한반도기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보수 정부에서는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극기와 우리 주민들은 태극기, 북한 주민들의 인공기를 활용하도록 해왔습니다. 단일팀 구성 선수 선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이 됐는데 과거에 비해서 남북 선수 간의 경기력 격차가 심화되어서 우리 측은 실력에 의한 선발을 주장합니다. 평가전을 통한 선발을 주장하는 반면에 북측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일팀 취지에 맞게 동수로 선발하라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당시에 실력이 훨씬 나은 우리 선수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여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합의에서 참여를 했는데 탁구는 여자 단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내용은 영화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축구는 8강까지 진출했고요. 남북 정치시회담에서는 실무 대표자 접촉을 통해서 북측에서 고향 방문 및 예술단 공연을 제의했고 근데 북측이 소위 김일성이가 일제시대에 만들었다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서울에 와서 공연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이 됐고요. 제7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합의했는데 북측이 핵 문제, 비정형 장기수 송환 문제,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주장을 해서 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 대화를 평가해 보게 되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장전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불발되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애초부터 흡수통일의 방지책으로 합의만 추진했다. 합의서만 채택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92년에) 북한의 핵 문제가 발생을 했고 93년 2월에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에 비전형 장기수 이인모 씨를 송환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보다 나은 동맹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북한 핵 문제가 생기고 3월 12일에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핵무기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간의 특사기관 실무대표 접촉이 93년 10월부터 94년 3월까지 8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지를 제시했고, 북측은 한미 핵전쟁 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한 핵무기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측은 94년 3월에 개최된 8차 회담에서 남측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반입하는 것은 특사기관을 포기하는 선언이고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측 단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전쟁 위협 발언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원래 남북회담 장면은 서울과 평양에서 모니터를 하지만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남북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단장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부 다 테이프로 복사를 해서 방송국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담 장면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입니다. 94년 초에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를 표명했고요.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북폭, 북한에 대한 폭격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대동강에서 김일성과 회담을 하면서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했고, 그걸 카터 대통령이 우리 측에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 수용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4년 6월 28일 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준비조치 접촉이 개최가 되었는데, 우리 쪽은 당시 이용구 통일부 장관이, 북측은 김용순 나태평화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 절차를 마련하느라고 당시까지 남북회담 사상 최장인 13시간 마라톤 회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측은 당초에 상호주의 평양 정상회담 후에 김일성이 서울을 답방하는 걸로 주장을 했는데, 북한 측은 상호주의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음 정상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도로 합의해 주었고요. 정상회담 일자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정했는데, 이것도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7월 27일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전쟁 휴전일인데, 북측은 한국전쟁 전승기념일입니다. 그걸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을 했고요. 근데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7월 8일 날,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묘향산 특각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남북 쌀 회담입니다. (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북한에 대한 곡물 제공 의사를 표명하였고, 북측이 조건이 없다면 받겠다 라고 수용함에 따라서 당시에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조선 삼천리 총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1차로 15만 톤의 쌀을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쌀 자체를 전부 다 국산 쌀로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하도록 합의했고요. 당시에 이것과 관련돼서 6월 27일 날이 제1회 지자체 선거일이었는데 그것과 관계 있지 않느냐는 소문들이 있었고, 더구나 첫 배가 6월 25일 일요일 날에 출항을 했는데 당시 총리가 동해안까지 가서 출항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첫 배인 시아펙스호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쌀 수송 내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쌀회담인데요. 시아펙스호는 국기개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국제관례에 따르면 국적선이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가게 되면 선수에 있던 자기네 국적기를 선미로 돌리고, 선수에는 그 영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국기를 다는 게 국제관례입니다. 근데 우리 선장이 국제관례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북한의 도선사가 배에 올라와서 북한의 인공기를 갖다가 선수에 거는 것까지는 맞는데 선미에 태극기를 걸지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우리도 선장에게, 북한도 도전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인데요. 남북 합의사항을 보게 되면 국제기준, 입항 국가의 국기를 선수에 다루고 선적 국가의 국기를 선미에 기항한다는 국제기준이 아니고, 남북 간의 합의사항은 쌍방 국기를 모두 기항치 않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삼성 비너스호 1등항 회사가 청진항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선원과 선박을 청진항에 억류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후속회담을 해서 추가 지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쌀 추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담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강릉에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이 됐고 남북회담은 단절이 됐습니다. 96년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순수한 남북회담은 열리지 않았고요. 단지 사자회 회담이라고 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는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98년 4월에 남북 당국 대표 회담을 진행해서 비료 지원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비료 지원을 병합 토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북측은 비료 지원 문제를 우선 결정해 주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서 회담이 결렬이 되었고요. 특히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퍼주기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엄격한 상호주의를 관철해서 김대중 정부의 남북 첫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99년 6월에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연평해전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김대중 정부도 2년 가까이 남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4월 8일에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쪽에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아태평화의 송호경 참사관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었고요.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정상회담 관련돼서 당시에 정상회담 날짜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당사자 문제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보게 되면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최고 수뇌부의 상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누구냐? 김정일이냐 김영남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정일이가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북한의 당시에 법률을 보게 되면, 헌법을 보게 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국가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원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가 정부 수반인데 김영남이가 나올지 김정일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쪽이 북측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안공항에서 김정일이가 마중 나왔을 때 프레스센터에 있던 많은 기자들이 박수 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기항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의 남북 합의서가 채택이 됐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근데 6.15 남북 공동선언은 A4 용지 한 반장에 불과해요. 5개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북 간의 사업에 합의한 것은 2개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사협정 내지는 상징적인 문구에 불과합니다. 5개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1항에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실사 남북 공동성명에 있는 통일 원칙을 갖다 적시했고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2항은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한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문구인데 이것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연방제한의 공통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남북이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부분은 3항과 4항입니다. 남과 북은 8.15에 즈음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순양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이것과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 발전시키고 재반 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에 대한 합의고요. 5항은 남북대화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5기항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6.15 선언을 구체화시키는 합의들이 나오고 많은 부분들이 이행되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백 개의 남북 합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합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대화가 본격화되었는데 남북정상급 회담을 중심으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즉 17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비전형 장기수 북송 등의 사업을 했고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도에 제주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제협력 실무접촉 등 남북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경협 4대 합의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2000년 당시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직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회담이 개최가 되어서 회담 장소가 부족했고 통일부 회담본부에 있는 회담장을 남북회담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경협 실무 접촉을 해서 4대 경협 합의서를 만들 때 남북회담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회담본부에 있는 회담장 건물이 73년도에 남북 조절이 회의할 때 남북 회담장으로 만들어 놓고 남북 조절이가 중단되는 바람에 한 번도 사용 못한 건물입니다. 그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한 후에 딱 한 번 활용을 했고요. 경제협력 사업도 본격 추진했습니다. 교역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당시의 3대 경협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 철도도로 연결이 이루어졌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 회담은 노무현 정부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1차까지 개최가 됐고요. 2002년 이후에 북한 핵 문제가 재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생기면서 연평해전 등이 발생했고 이후는 남북대화가 되다가 끊어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명시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던 정세현 장관이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통일부 장관으로 위임됐고요. 이게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 회담 체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체계를 그대로 가동시켰습니다. 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장관 회담, 경추위, 적십자 회담 등을 운영했고요.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운영 등을 실행했는데 역사상 남북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정부가 노무현 정부고 6.15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20여 차례 했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소위 말해서 퍼주기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초창기에는 공물이든 비료든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비료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공물은 차관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차관의 조건이 대체로 20년 거치에 1% 내지 무이자 조건이었고, 실제 지금 현재 그 조건 거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차관을 전혀 갚지 않아서 무상 지원한 거랑 진배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을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했느냐를 따져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한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고 2위가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2002년에)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에 남북회담이 난항을 겪어서 미북회담이 교착 상태에서 남북관계 진전도 불가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2년 이후에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남북회담이 활기를 띠지 못하다가 2007월 달에 2007년에 8월 초에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8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북측이 홍수 피해로 10월로 연기하기로 해서 대선 2개월 전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국가 원수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했고요. 군사분계선 통과를 당시에 보게 되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그 위로 대통령 네 분이 넘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게 많은데, 그 노란 선은 실제 있는 선이 아니고 이벤트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청와대 의전팀이 도로에 색을 칠해서 했다는 거고요.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14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망라하는 대단히 방대한 합의서였고, 남북기본합의서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했는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장관급 회담을 총리회담으로 격상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밖에 회담을 개최하지 못했고, 총리회담에서의 방당한 합의사항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대선 이후에도 12월 19일 날 대선 이후에도 차기 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남북 실무회담을 지속했고, 심지어는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는데 통일부 폐지론 속에서도 통일부 직원들이 회담에 참여한 데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늦게 시작하면서도 그러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대선 2개월을 남겨두고 정권 교체가 확실한 상황에서 남북 모두 불가역적 세기받기를 시도했고, 그게 오히려 14선언을 휴지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14선언 이행 문제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고요. 북측의 14선언 이행에 대한 집요한 요구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14선언 정신은 계승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정신은 계승한다는 입장은
남북 화해협력의 방향은 찬성하지만 14선언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고, 2008년 3월 정부 출범하자마자 개성에 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소를 북한이 강제 퇴거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러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가 됐습니다.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부은 것은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에 가장 큰 변곡점이 발생한 거죠.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었고,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 캐시카우가 소멸되었고, 이후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재개를 다른 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북측의 요청에 의해서 군사실무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측도 거기에 대해서 강경히 대치해서 회담이 결렬이 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성공단 내에 있던 우리 측 근로자가 억류됐고, 약 4개월 정도 협상을 위해서 남북 간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근로자를 억류한 이유는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아주 불합리한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북한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조문단에는 김기남 선동 비서죠. 김양건 대남 비서, 북한에서 서열 10위 내에 들 수 있는 최고위급이 왔고, 청와대를 내방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9년 8월 말에 남북 적십회담이 개최되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협의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009년 하반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천안함 폭침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쌓인 그런 위기들이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46명이 전사했고, 정부는 북한과 교류, 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오해사 조치를 시행했고요. 화해협력 관계는 끝나고 남북관계에서 적대관계만 존재하는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간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서 2차례 개최가 됐는데,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이 목적이고 북측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은 2009년 8월 추석 계기로는 북한 조문단이 와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시기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한 번은 2010년 10월 추석 계기로 이루어졌으니까 2010년 3월에 천안함과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달했고, 남북 대화도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 시까지 남북관계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요.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 등 내부적인 통일 준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도발을 세게 왔고요. 정부 출범 초에 당국회담을 개최했는데 초유의 사태로 수석대표의 경문제로 결렬이 됐습니다. 북측에서는 조평통 서기국장을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수석대표를 지정했는데 우리 측은 차관급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측은 차관급을 지정을 해서 수석대표를 지정을 했고 결국은 남북 간에 수석대표의 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차기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 실시 등을 이유로 우리 측의 개성공단 철수를 요구했고 우리 측이 개성공단 철수 후에 7차례 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재개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달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관련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북한이 홍수기에 목함지뢰를 우리 쪽으로 흘러보내서 우리 군인이 부상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는데 남쪽에서는 당시에 통일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대남 담당 비서가 참여한 회담이었고 무려 43시간 동안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다양한 민간교류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회담 내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거였고 이게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한 회담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에 2차례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실시했고요. 첫 번째는 2014년 2월에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에 실시했고 두 번째는 2015년 10월에 북한의 목함지뢰 관련 고위급 회담 이후에 실시됐습니다.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었고 16년 2월에 한 달 후에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집단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긴장 고조가 됐고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내부 통일준비 정책을 추진했고 통일 대박론에 의거해서 통일 준비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된 반면에 청와대 주도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조기에 종료가 되었고 차기 정부 취임 이후까지도 모든 남북 대화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17년 9월에 핵무기 완성선언,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남북 간에도 강대강 대결 국면이 지속됐고 남북 대화도 전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대화를 추진한 결과 18년 1월에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이 됐고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이 중에 2018년에 5월 26일 날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환담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4차례, 그걸 한담으로 빼게 되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1차는 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평화의 집이 남측 구역에 있기 때문에 남측 지역에서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차 회담은 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핵 없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민족경제 균형 발전, 인도적인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에게 서울 방문을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 합의를 내왔는데 비무장 지대의 비무장화,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지피 철거, 서해 평화협력 수역 조성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지피 철거를 비롯한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시 비무장지대 지피가 다시 설치가 전부 다 됐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3차 회담은 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한 거를 3차 회담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회담은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 모두 남한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했는데 운전자론의 비판에 따르면 면허가 없다. 일단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이 협의 당사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승객들이 원하지 않는다. 폼페이오 회고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당시에 북한과 미국 모두 남한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차례 고위급 회담 등 총 36기의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19년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남북관계가 급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최종 합의 과정에서 북한이 영변 비핵화 조건으로, 영변 지역의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반해서 미국은 영변 이외 지역의 다른 핵시설까지도 완전 비핵화를 요구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영변에 있는 시설들은 이미 노후화됐고 많은 시설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쓸모가 없는 영변을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화 단절에 따라서 19년 3월부터 남북회담도 전면 중단되었고요. 이장가족 상봉 행사는 18년 8월
21차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19년 3월 22일 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하였고 19년 6월에 판문점 3자 정상회동, 북미 정상회동이 성과 없이 종료가 되었고 우리 측이 남북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이 거부하면서 결정적으로 20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장면을 북측이 TV로 중계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남북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건설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북한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대화 전면 단절 상황에서 출범을 했고 남북대화가 전면 단절된 2년 후에 출범을 했고 보수정부로서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또 유지해 왔습니다. 안보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대화 추진에는 관심이 좀 부족했고요. 북한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적대적 이기국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과거 같으면 남한을 인정해서 하는 표현이겠지만 지금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남조선, 북조선 썼지만 같은 조선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민국 호칭을 쓰는 것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한 모든 남북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9년 3월 이후에 6년 이상 남북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70년대 초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남북대화가 없는 것이고 그 전에 김영삼 정부 후반부터 김대중 정부 초반까지 3년 정도 없던 데에 비하면 두 배의 기간 동안 남북회담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회담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북간 연락 채널이 모두가 단절이 됐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따르면 서해에 표류 중에 입항한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탈북에 온 사람들은 아니고 표류하다가 넘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을 요청하는데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통신이 모두 단절돼서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한다면 현재의 적대적인 관계를 화해의 관계를 적극 전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이끌어서 북한의 적대적 이기 국가론을 타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는 북한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그런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남북대화의 경험을 보게 되면 합의보다 이행이 중요합니다. 남북 간 화해협력, 교류협력이 최고조에 달한 때가 2000년 초반에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6.15 공동선언을 배경으로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가 가장 남북 화해협력의 최고조 시기인데
그때의 근거가 뭐냐 하면 6.15 공동선언이에요. A4 용지 반장에 불과한 5개항의 6.15 공동선언이, 그리고 실제로는 교류와 인도 문제 2개항의 근거를 가지고 이행 의지만 있으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행해 나가면 됩니다. 반면에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4선언, 이런 합의서들은 가장 중요한 합의를 한 장전이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아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남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된다는 속담처럼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또 분명히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하게 되면 합의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행에 중점을 두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